Mobile radio calling? Yeah. Got an emergency on the Ocean Ranger? Yeah. Just a second. Ocean Ranger, Jack, are you there? Roger. Can you give us anything else on it right now? We're listening badly and we need to get the people off the rig and get the bodies. 끝없이 펼쳐진 대양 한가운데 인간의 기술이 극한의 자연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션 레인저, 세계 최대의 반잠수식 석유 시추 플랫폼은 폭풍우와 거친 파도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다고 믿었던 기술이 무너지는 순간 승무원들은 상상조차 못했던 재앙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션 레인저는 세계 최대의 반잠수식 석유 시추 플랫폼으로 일본 히로시마의 미츠비시 중공업에서 제작되어 1976년 완공되었습니다. 이 플랫폼은 캐나다 뉴펀들랜드 동쪽 약 166마일 떨어진 북대서양의 그랜드 뱅크스 지역에서 운영되며 미국의 오션 드릴링 앤드 익스플로레이션이 소유하고 모빌 오일 캐나다에 임대되었습니다. 주로 히버니아 유전에서 석유를 시추하며 활동했습니다. 오션 레인저는 길이 396피트, 폭 362피트, 높이 337피트에 달하며 약 25,000톤의 무게를 자랑했습니다. 이 중 약 3분의 1은 물 아래에 잠겨 있었고 최대 1,500피트 깊이의 해저에서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플랫폼은 길이 400피트의 부력 탱크 2개로 떠 있으며 해수를 채우거나 비워 안정성을 유지하는 밸러스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통제실에서 관리되었으며 통제실은 갑판 아래에 위치해 유리창을 통해 바다 상태를 확인하며 운영되었습니다. 오션 레인저는 최대 100명의 승무원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플랫폼은 초기에는 알래스카, 뉴저지, 아일랜드 등에서 석유를 시추했으나 1979년 캐나다 그랜드 뱅크스 지역에서 발견된 대규모 유전으로 활동 지역을 옮겼습니다. 이 유전에는 약 30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었으며 당시 가치로 약 11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곳의 혹독한 환경에는 30m에 달하는 파도와 빙산까지 견딜 수 있는 고도의 안정성이 요구되었고 오션 레인저는 이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982년 2월 14일 아침 오션 레인저의 84명의 승무원은 그랜드 뱅크스를 향해 강력한 겨울 폭풍이 빠르게 접근 중이라는 기상 예보를 받습니다. 이 폭풍은 주요 대서양 사이클론과 관련이 있으며 이번 폭풍은 특히 강력하다고 예보되었습니다. 오션 레인저는 이러한 극단적인 폭풍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이전에도 거친 날씨를 버텨왔기에 승무원들은 플랫폼의 능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은 폭풍을 대비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표준 절차로는 느슨하게 고정된 장비를 정리하고 모든 기상 차단문과 포트홀이 밀폐되었는지 확인하며 밸러스트 탱크를 관리하여 플랫폼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작업이 포함되었습니다. 승무원들은 폭풍을 대비해 이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했고 아직까지 걱정할 만한 징후는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폭풍은 오션 레인저에 도달하며 강한 바람과 거대한 파도가 시추 플랫폼을 강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션 레인저는 최대 100노트의 강풍과 110피트 높이의 파도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이번 폭풍은 그 한계를 초과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7시 궤파가 가까운 시추선인 세드코 706으로 몰려가 장비를 파손시키고 구명 보트를 쓸어버렸습니다. 날씨가 악화되고 바다 상태가 거칠어지는 가운데 오션 레인저는 여전히 시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승무원들은 플랫폼과 시추 작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해양 산업에서는 운영 중단을 피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승무원들은 폭풍 속에서 시추선의 작업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시스템을 점검하고 밸러스트 제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특히 거친 바다에서 플랫폼의 불안정성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해안과의 통신도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상황을 공유하면서 일이 점차 악화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이날 밤 12시가 지나자 오션 레인저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궤파가 플랫폼을 강타하며
벨러스트 제어실의 포트홀 창문을 깨뜨렸습니다. 포트홀은 물밑 25피트에 위치해 있었고 그 창문을 통해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 제어실에는 벨러스트 시스템을 관리하는 전자장비와 제어판이 있었고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중요한 시스템들이 고장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닷물의 침입은 전자기기들을 망가뜨리며 시스템에 심각한 전기적 단락을 일으켰고 결국 벨러스트 제어 시스템의 주요 부품들이 고장나면서 승무원들은 점차적으로 플랫폼의 기울기와 불안정성을 제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승무원들이 벨러스트를 수동으로 조작하려 했지만 벨러스트 제어 시스템의 자동 조정이 물에 의해 방해받고 있었고 승무원들은 시스템을 수동으로 제어할 적절한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시스템을 수동으로 제어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매뉴얼조차 없었습니다. 벨러스트 탱크를 제대로 제어할 수 없자 시추선은 점차 앞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시추선이 밀려오는 파도를 맞이할 때 선체 앞부분이 점점 더 낮게 내려가면서 파도를 넘지 못하고 점점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앞쪽 체인 락커와 기둥이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추선의 기울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졌고 승무원들은 비상 절차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실패했습니다. 승무원들은 시추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위기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스템과 작업을 모두 중지했습니다. 0시 52분 오션 레인저는 메이데이 신호를 보냈고 지원 선박인 시포스 하이랜더에게 접근을 요청했습니다. 오션 레인저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해안경비대와 모바일이 운영하는 헬리콥터들이 출동했고 세인트 존스의 병원은 대기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지원 선박인 볼튼 투어와 노디터 그리고 세드코 706과 자파타 우클랜드의 예비 선박들은 캐나다 해안경비대의 지시로 긴급 상황을 대비하여 출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구조에 나선 지원 선박들도 폭풍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강한 바람, 거친 바다, 악화된 시야 등은 구조팀이 오션 레인저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주었고 그들은 폭풍을 뚫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구조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매 순간이 중요했습니다. 새벽 1시 30분 오션 레인저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더 이상의 라디오 통신은 없습니다. 우리는 구명 보트로 대피합니다. 해상 시추선에서 대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구명 보트는 이미 침몰한 배에서 올라타는 것이지만 시추선에서 대피하는 상황은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이 더해집니다. 필수 생존 장비를 준비하고 모든 승무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구명 보트를 준비하는 것은 선박이 기울어지는 상황에서 매우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시추선에서의 대피는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은 혼란과 공포 속에서 구명 보트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들의 생명은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구명 보트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오션 레인저의 심한 기울기로 인해 발사 자체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승무원들은 기울어진 시추선과 강한 바람, 거대한 파도 속에서 보트를 발사하려 애썼습니다. 결국 승무원들은 겨우 한 대의 구명 보트를 발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세포스 하이랜더 지원 선박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물속에 떠있는 시신들을 발견했고 구명 보트에 8명 또는 9명의 승무원들이 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포스 하이랜더는 구명 보트를 끌어당기기 위해 가까이 접근했지만 구명 보트는 세포스 하이랜더의 선체에 부딪혀 파손되고 물속에 있던 승무원들은 구명 보트를 붙잡고 애썼습니다. 세포스 하이랜더는 거센 파도와 바람을 뚫고 그들을 구조하려 했으나 구조 작업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오렌지색 생존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그를 구조하려는 시도조차 끝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구조 작업은 파도와 바람 속에서 더 이상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30분 첫 번째 구조 헬리콥터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구조 헬리콥터의 파일럿인 마이크 클락 대위는 구조 기술자 랜디 브라운 상사를 24m 케이블로 내리며
첫 번째 구조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발견한 사람은 이미 사망해 있었습니다. 약 16m로 추정되는 눈과 파도가 구조 작업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날씨 상황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공중 구조 시도였습니다. 구조 헬리콥터는 시속 90마일에 가까운 강풍과 거센 파도 속에서 몸을 회수하는 작업을 시도했으나 결국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클락 대위는 대신 지원 선박들이 물속에 떠있는 시신을 구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원 선박들도 같은 폭풍을 겪고 있어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선박의 갑판에서 시신을 회수하는 작업은 목숨을 버리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구조 헬리콥터는 다른 시추선에서 연료 보급을 위해 착륙했지만 그곳에 시추선도 거센 파도로 심하게 흔들리며 헬리콥터 승무원들이 구토를 하게 되어 연료 보급을 포기하고 기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시추선의 기울기는 계속 악화되었고 결국 더 이상 안정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새벽 3시 13분 오션 레인저는 전복되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구조 작업은 수습 작업으로 전환되었고 며칠 후 오션 레인저에서 떠내려온 파편과 개인 물품들이 뉴펀들랜드 해안에 밀려왔습니다. 세인트 존스의 병원들이 대기 중이었지만 오션 레인저의 승무원 중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션 레인저에 탑승했던 84명의 승무원 모두가 사망했습니다. 84명의 승무원 중 22명만이 시신으로 수습되었고 그들은 세인트 존스 항구에 17번 부두로 옮겨졌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수중 로봇을 이용해 오션 레인저의 잔해를 바닷속에서 찾았고 그 위치는 약 30m 깊이에 있었습니다. 이 위치는 해상 교통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추선은 재부양 후 더 깊은 바다로 옮겨지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유럽의 한 회사가 이 작업을 맡았고 그 과정에서 2명의 잠수사가 펌프에서 연료를 회수하던 중 폭발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일주일 후 대형 금속 잔해가 구조선에서 떨어져 또 다른 잠수사를 치어 사망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션 레인저 사고로 총 8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션 레인저의 침몰 사고는 해양 석유 산업의 안전 문제를 재조명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비극은 설계 결함, 승무원 훈련 부족, 안전 절차 미비 등 여러 요인이 결합된 결과로 당시의 해양 안전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사고 이후 국제사회는 시추선 관련 안전 규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정성과 비상대피 기능이 철저히 점검되도록 요구되었고 승무원들의 안전교육과 훈련도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해양 석유 플랫폼 운영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비극의 현장 근처에 위치한 성 피어스 교회에는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매년 2월 15일이 되면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추모식이 열리며 이 사고가 남긴 교훈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